케냐 북부의 외진 마을. 모두가 외면하던 그 땅에 요즘 이상한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고 나서 마을이 바뀌었어요. 한국. 그래, 처음엔 우리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그 글의 이름은 절대 잊히지 않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한국인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 과거의 중동 아프리카 건설 현장 총감독 출신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58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제 인생에서 이런 모험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호이카 단기 기술 파견직, 그때는 대기업 간부였고 지금은 그저 제 길을 꿈꾸는 한 사내일 뿐입니다. 나이로비에서 지프차로 이틀을 달려 마침내 투르카나주 마카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십수년 전 보았던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 제가 다시 돌아오다니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 일행을 쳐다봤어요. 그러나 어른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촌장 바카리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현지 코디네이터 레아가 속삭였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인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요. 특히 물과 관련된 일은 더했습니다. 과거 여러 단체가 왔다 갔지만 결국 실패했고 심지어 3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요. 저는 묵묵히 장비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장비들이 반갑기도 했어요. 옛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중동에서 수십 명을 지휘하며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그때가 문득 그리워졌어요. 호이카 팀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역을 거치면서 뭔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 했어요. 주민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특히 마을 주술사 카모요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죠. 촌장 바카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물 때문에 죽은 조상이 셋이나 된다고요. 또 희생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순간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주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마이크도 통역도 필요 없다고요. 제 일이 말 대신할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팀장도 당황한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내일 작업할 장소를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경계의 눈빛,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문득 서울에 있는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아내와 대학생이 된 아들. 부도와 사기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후 가족과도 소원해졌죠. 이곳에서의 성공이 제게는 재기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돌아갈 명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프리카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쏟아지는 듯한 밤하늘 아래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고요.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이 마을의 물을 찾아주겠다고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 기술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머릿속엔 내일부터 시작될 작업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장비들을 점검하며 생각했습니다. 과거 저는 기술자였지만 사람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기술자는 죽었고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번엔 기술뿐만 아니라 진심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작업 시작 이틀째 되는 날, 마을은 여전히 저를 향한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제 일에만 집중했어요. 지질 조사와 수맥 탐색이 주된 작업이었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호기심에 저를 따라다녔어요. 특히 10살 남짓된 소녀 아이샤가 눈에 띄었습니다. 촌장 바카리의 손녀라고 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던 중 마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레아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이샤가 고열로 쓰러졌다고요. 부족의 약초도 효과가 없어 마을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고요. 저는 곧바로 아이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샤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체온계로 재보니 40도가 넘었습니다. 위험한 한국에서 가져온 구급약 중 해열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샤에게 먼저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해열제를 먹였어요. 바카리와 그의 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카모요 주술사도 와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샤의 목숨이었으니까요. 밤새 아이샤 곁을 지켰습니다. 1시간마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어느새 밖은 어두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떠나지 않았어요. 가족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아이샤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이샤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안도감이란 마치 제 자식이 위험에서 벗어난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득 서울에 있는 아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밤새 간호해준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니 많지 않더군요. 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했던 지난날들이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아이샤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바카리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서 감사함이 전해졌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특히 아이샤와 그 친구들은 저를 따라다니며 한국말을 배우려고 했죠.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줬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따라했어요. 어느 날 아이샤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 이름 대신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저는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저를 바바코리아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코리아 아버지라는 뜻이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라니. 제 자식에게도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했는데 이곳에서 아버지로 불리다니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수맥 탐사 결과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지하 수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시추 작업을 준비하며 마을 청년들에게 간단한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경계하던 그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며 배우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도 저렇게는 안 해주지. 그 말에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지나가자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바바코리아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건 단지 물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는데 어느새 더 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제 자신, 아니면 가족의 의미일까요? 아프리카의 밤하늘 아래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마을에 꼭 물을 찾아주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바바코리아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추 작업 첫날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장비들, 그리고 열심히 배우려는 마을 청년들. 희망찬 시작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장비 주변을 맴돌았어요. 바카리도 자리를 지키며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드릴이 땅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30m쯤 내려갔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드릴이 무언가에 걸린 듯 했습니다. 더 힘을 주자 갑자기 붉은 진흙이 솟아올랐어요. 동시에 드릴날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비가 파손된 거죠.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어요. 카모요 주술사가 앞으로 나와 외쳤습니다. 신이 노하셨다고요. 이곳은 신성한 땅이라 파면 안 된다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과격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피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맨몸으로 시추기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이 물이 당신들께 해가 된다면 이 땅에서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진심을 보고 판단해달라고요. 제 목소리에 사람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카리가 앞으로 나와 주민들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이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이 있다고요. 이곳에 반드시 물이 있을 거라고요.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로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절대적인 보장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필요한 건 기술적 확신보다는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바카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기회를 주자고요. 카모요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주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파손된 장비를 점검했어요. 드릴날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비 부품이 있었지만 수리에 시간이 필요했죠. 레아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물을 찾을 수 있느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불안했습니다. 붉은 진흙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지질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장애물이었죠. 그러나 저는 레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라고요. 그녀도 희미하게 미소를 돌려주었어요. 밤늦게까지 장비를 수리했습니다. 아이샤와 몇몇 아이들이 랜턴을 들고 와서 도와주었어요. 손이 부르트고 등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수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바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일이었고 재기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국도 가난했다고요. 외국의 도움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그 도움을 돌려줄 차례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곳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바카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고, 아빠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물을 찾고 있다고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시추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어요. 이번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카모요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방해하진 않았어요. 수리한 드릴을 설치하고 다시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진행했어요. 3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무사히 통과했어요. 40m, 50m, 드릴은 계속해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차 기대감으로 바뀌어갔어요. 아이들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바카리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저는 집중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물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시추 작업 사흘째, 우리는 80m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물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모요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고수했고 일부 주민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장비 정비 중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순간 피가 샘솟듯 흘렀어요. 통증보다 당혹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런 실수는 초보자나 하는 건데 피로가 쌓여 집중력이 떨어진 탓이었죠. 아이샤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레아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붕대로 대충 감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용접을 시작했어요. 통증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지금 멈출 수는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기대, 아이들의 믿음,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바카리가 다가와 작업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싶었어요. 바카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손자처럼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봤다고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 이 마을을 살릴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바카리가 저를 인정해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 손을 치료해주겠다며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전통 약초를 가져와 상처에 발랐어요. 따끔거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이샤는 제 곁에 앉아 한국에 대해 물었어요. 서울은 어떤 곳인지, 한국 아이들은 뭘 하고 노는지. 피곤했지만 아이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 남산타워에서 보는 야경, 그리고 김치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해 말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샤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문득 서울에 있는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그 눈빛.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시추를 시작했어요. 90m, 100m, 여전히 물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로는 이 깊이에서 물을 만났어야 했는데 점심시간 레아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작업을 방해하려 한다고요. 카모요의 선동 때문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오후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보니 연료관이 끊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때였습니다.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에야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돌아갔지만 바카리와 아이들은 여전히 남아 지켜봤어요. 110m, 120m, 드릴이 계속해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갑자기 드릴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뚫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드릴 구멍에서 검은 액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었어요. 처음엔 흙탕물이었지만 점차 맑아졌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마침내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바카리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쪽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이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구나. 문득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찾은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펌프 장비가 자꾸 고장 나는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기계 결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고장 패턴을 보니 이상했어요. 누군가 고의로 장비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레아에게 이 의심을 털어놓았어요.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최근 마을에 자주 드나드는 외부인이 있다고 했어요. 자파르라는 이름의 사업가였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생수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레아와 함께 장비를 감시하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졸음이 몰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새벽녘 어둠 속에서 인형이 보였어요. 누군가 장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 사람은 마을 청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카무요의 조카라고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펌프 부품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잡았습니다. 레아가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바카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바카리는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자신의 마을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나 봐요. 바카리가 카무요를 불렀습니다. 카무요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러나 증거 앞에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파르에게서 돈을 받았다고요. 마을에 물이 생기면 자파르의 생수 사업이 타격을 입을 터였죠. 바카리가 카무요에게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던 저주는 탐욕과 거짓이었다고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이 공개되자 카무요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자파르도 곧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알고 온 것 같았어요. 그는 저에게 접근의 돈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냉정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자파르는 위협으로 나왔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면 위험할 거라고요. 그때 바카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자파르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모여들어 자파르를 둘러쌌어요. 더 이상 위협할 수 없게 된 자파르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바카리가 저를 초대했어요. 그의 집에서 마을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물만 찾아준 것이 아니라 마을의 배신자도 찾아줬다고요. 바카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가난하지만 정직했다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 변하고 있었다고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시기가 있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발전 과정에서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고요. 제 말에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아이샤와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내일 물이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깨끗한 물이 나올 거라고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적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었지. 자파르 같은 외부 세력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발전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시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도 그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새로 수리한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엔 마을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아닌 열정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펌프 스위치를 누르자 드디어 깨끗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아이들은 물을 만지며 즐거워했습니다. 바카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레아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자파르가 인근 마을에서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의 생수 사업은 이 지역 물 부족 상황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추에서 물을 찾은 후 저희 팀은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저는 한국 본부에 추가 장비와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승인이 났어요. 추가 장비가 도착하기 전 마을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쳤어요. 공구 사용법, 간단한 수리 방법, 그리고 펌프 작동 원리 등 청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특히 바카리의 아들 줄리우스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어요. 어느 날 줄리우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저는 줄리우스에게 말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요.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사람,
그리고 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요. 줄리우스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시추를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유도 설계를 했어요. 첫 시추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이번엔 마을 청년들이 직접 드릴을 운용하게 했어요. 시추 당일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이번엔 카모이도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줄리우스가 드릴 조작을 맡았고 다른 청년들도 각자 역할을 분담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시만 했습니다. 드릴이 땅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60m, 70m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80m 지점에서 드릴이 멈췄어요. 무언가를 뚫은 듯 했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물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엔 흙탕물이었지만 점차 맑아졌어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이 울어요. 바바코리아 해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특히 마을 청년들이 함께 이룬 성과였습니다. 저는 단지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었어요. 실제로 해낸 건 그들이었습니다. 바카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 저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우리는 단지 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을 나눴어요. 아이샤가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춤추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아이들의 재촉에 못 이겨 함께 춤을 추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축제 중간 바카리가 저를 불렀어요. 마을 어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바카리가 말했어요.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고요. 희망이고 미래라고요. 그리고 이 물을 가져다 준 저를 마을의 명예 주민으로 인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통의식이 진행되었어요. 마을 어른들이 차례로 축복의 말을 전했고 마지막으로 바카리가 저에게 특별한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인정과 존중을 받다니.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물 공급 시스템 구축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추가 장비가 도착했고 한국에서 기술자들도 더 왔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동료 기술자로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특히 줄리우스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는 남다른 이해력과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마을의 기술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줄리우스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성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실패했던 순간들까지. 어느 날 줄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요. 더 많은 기술을 배워 마을로 돌아오고 싶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조가 아닐까 싶었어요. 단순히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것. 저는 줄리우스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가 유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물 공급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물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로 펌프를 가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작업 중 한국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가 지원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정수 장치와 더 많은 태양광 패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레아가 제안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다른 지역에도 알리자고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동의했어요. 어느 날 줄리우스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우물에 이름을 붙이고 싶다고요. 포리아의 샘이라고요.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었어요. 그러나 바카리와 마을 어른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물은 단순한 생활용수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가져다 준 한국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우물 근처에 코리아스 스프링이라는 간판이 세워졌어요. 한국어로도 코리아의 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그저 메마른 땅이었는데 태양광 패널과 정수 장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정수 장치는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었죠. 마을 사람들에게 정수 장치 사용법과 유지 보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줄리우스와 몇몇 청년들은 빠르게 습득했어요. 이제 그들은 외부 도움 없이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과 지역 관료들도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자파르도 와 있더군요.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행사 중 촌장 바카리가 촛불을 들고 마을 광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어요. 우리가 원조를 받던 그 나라가 이제는 생명을 나누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이 물줄기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기자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많은 국가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그 도움을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자파르가 다가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방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그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수 사업 대신 정수장치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순간 의심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진심이라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자파르는 감사하다며 떠났습니다. 레아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자파르를 믿을 수 있느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라고요. 그가 진심이라면 좋은 일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대처하면 될 것이라고요.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한쪽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들은 저를 경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샤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고요. 아이샤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그러나 곧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리아의 샘을 통해 언제나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이 경험을 기억해 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한 중년 남자를 기억해 줄까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 완공이 다가오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날도 가까워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재발견했어요. 마지막 작업으로 마을 아이들에게 수도 배관 설치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한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특별한 집중력을 보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그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자신도 바바코리아처럼 되고 싶다고요. 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물을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라고요. 우리는 그저 자연이 숨겨둔 물을 찾아내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끈기와 믿음이라고요. 소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샤와 아이들은 특별히 한국 노래를 배워 불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 노래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바카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을 광장 중앙에 섰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김기현은 기술자가 아니라고요. 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한 사람이라고요. 바카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땅의 물줄기는 당신의 두 손으로 그었다고요. 그 말에 감정이 복받쳤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받다니. 레아가 통역해 주었지만 이제는 굳이 통역이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카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으니까요. 저는 바카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저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기술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요. 다음 날 아침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었어요. 아이샤가 달려와 제 목에 작은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요. 줄리우스도 다가왔어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 유학 방법을 꼭 알아보겠다고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지프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코리아의 샘에서 물을 길어가는 사람들, 그 물로 농작물을 기르는 사람들, 그리고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 이 광경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랐어요. 지프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가슴이 묵직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나이로비로 가는 길, 문득 서울에 있는 아들이 생각났어요. 이번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였어요. 아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말문이 열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들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치며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가 자랑스럽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찾은 건 물만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자존감, 그리고 가족과의 연결도 찾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선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영원히 그곳과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요. 코리아의 샘을 통해,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서울에 도착해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이샤가 준 목걸이를 만져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목걸이였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때 원조 식량을 받던 대한민국, 지금은 이 땅에 생명을 뿌리는 기술을 전합니다. 기술은 물줄기를 열었고 진심은 마음의 샘을 열었습니다. 김기현이라는 한 중년 한국인의 땀과 피는 코리아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심장에 흐릅니다.